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빌파스 10기 2주차에 혼자 발표하게 된 송우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네, 오늘 발표할 주제는요. NFT 플러스 파이낸스, 즉 NFT 금융화입니다. 일단 저 개인적으로 뭐 디파이는 물론이고요. 원래 좀 NFT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지라 이 NFT를 이제는 홀딩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를 담보로 맡겨서 뭐 이더를 대출을 하든지 뭐 등등으로 뭐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겨서 이번 기회에 한번 자세히 살펴보자 해서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그래프는요, 뭐 NFT의 전체 시가총액을 좀 그래프화 시킨 건데요. 여기 분홍색 선이 시가총액의 변화고요. 이 파란색인지 보라색인지 좀 애매한 색깔이 전체 NFC 거래 볼륨입니다. 보시면은 여기 연도가 잘 안 나와 있는데 2021년부터 엄청나게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지금은 살짝 그 관기가 조금은 줄어든 모습인데요. NFT는 뭐 이젠 다들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ERC 721 토큰 규격을 가진 대체 불가능 토큰이다 라고 많이 알려져 있고요. 또 게임, 뭐 디지털 아트, 티켓 등으로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NFT의 첫 번째 시작은 이 귀여운 고양이죠. 이 크립토 키티부터 시작됐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고양이들을 교배시켜서 판매할 수도 있고 또 구매할 수도 있고 그런 좀 게임적인 요소가 가미된 NFT인데 이 NFT를 시작으로 또 2020년에 똑같이 크립토 키티를 만든 데퍼랩스라는 회사에서 NBA 탑샷이라는 서비스를 출시를 합니다. NBA 농구 선수들의 10초 또는 뭐 1분까지 몇 초의 그런 하이라이트를 NFT화 시킨 그런 프로젝트인데요. 이런 프로젝트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조금 볼륨이 살면서 그 다음에 이제 프로필 NFT가 인기를 끌면서 크립토 펑크 또 뭐 BAYC, 두들, 아주키, 뭐 문버드 같은 이런 PFP NFT들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NFT 시장도 지금까지 굉장히 성장을 하고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장에 힘입어 뭐 다양한 블루칩 프로젝트들이 나왔는데요. 이 블루칩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전통금융에서는 좀 빵빵하고 탄탄한 회사라고 이제 말하는데 NFT도 비슷합니다. 어느 정도 이 NFT별로 커뮤니티가 있는데 그 커뮤니티가 뭐 탄탄한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가격의 변동이 뭐 다른 NFT처럼 뭐 너무 뭐 위로 왔다 갔다 하지 않는지 그런 것도 잘 보고요. 그리고 좀 어느 정도는 좀 짬이 차고 좀 안정됐다. 그런 NFT, 블루칩 NFT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블루칩 NFT들이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크립토펑크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요 금색 원숭이 BAYC는 기본 제일 싼 것만 해도 아마 마지막으로 본 가격이 아마 1억에서 2억 정도? 굉장히 비싸고요. 뭐 옆에 있는 뭐 두들, 문버드, 아주키, 뭐 클로넥스 이런 것도 다 기본 1,000만 원이 넘어갑니다. 이런 블루칩들이 이렇게 비싸지다 보니까 이 비싼 NFT를 이용해서 그냥 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NFT를 이용해서 뭐 대출 서비스도 출시를 하든지 이렇게 유동성을 창출하자는 그런 흐름이 이어졌고 현재는 NFC 담보대출을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누적 대출 볼륨인데요. 근데 사진을 좀 너무 압축시켜갖고 너무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기는 한데 사실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2022년부터 기우계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1년 전이랑 대비를 해봐도 거의 4~5배 이상 볼륨이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NFT 자체가 비싸다 보니까 이거를 이용해서 뭐 대출을 하든지 그런 볼륨이 자연스럽게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뭐 간단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네, NFT 밸류에이션, 가치 평가, 그 다음에 NFT의 여러 가지 뭐 대출 플랫폼들, 그리고 기타 서비스들에 대해서 일단 발표를 할 예정이에요. 원래는 기타 서비스가 아니라 이제 NFT를 이용해서 뭐 선물 거래나 옵션 거래도 가능한데, 그러니까 파생 상품 거래죠. 이것까지 준비를 하려 했는데, 이건 시간 때문에 잘 준비는 못했고요.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대출 플랫폼은 알겠는데, 밸류에이션은 왜 넣었냐? 저는 이 금융화의 모든 저는 일단 밸류에이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 NFT에서는요. 왜냐면
뭐 NFT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 건데 이 NFT에 대한 가격에 대한 신뢰가 존재하지 않으면은 금융하고 뭐고 저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금융이라는 게 신뢰를 바탕으로 모든 걸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서 발전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 뭐 NFT 담보로 대출을 하는데 담보의 그 가치를 제대로 측정할 수 없으면은 뭐 대출 계약이 성립을 할 수가 없겠죠. 예를 들어 또 만약에 NFT 선물 거래라고 하면은 이 기초자산이 되는 이 NFT의 가격을 제대로 이 추적을 할 수 없으면은 뭐 선물 거래든 옵션 거래든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가장 먼저 거두절미하고 NFT 밸류에이션 지금까지 어떠한 방식으로 좀 NFT의 가치를 평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알고리즘 기반이랑 상호 예측 기반, 집단지성을 이용하는 거예요. 알고리즘 기반은 말 그대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NFT 밸류에이션을 하는 거고요. 상호 예측 기반은 직접 사람들이 이 NFT는 뭐 이 정도 가격이 될 거야 라고 예측을 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알고리즘 기반을 보면요. 말 그대로 뭐 알고리즘 기반인데 주로 이제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대입 가능한 모든 데이터를 다 대입을 해봐서 거기서 나온 최적의 값을 계산을 합니다. 뭐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격 예측을 한다는 뜻인데 뭐 여기 데이터에는 뭐 NFT의 특성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바닷가가 될 수도 있겠고요. 리스팅 수, 뭐 NFT 플레이스에 지금 리스팅 돼 있는 NFT의 뭐 숫자가 될 수도 있겠고요. 또 좀 중요한 게 최근의 거래 가격, 그리고 과거의 거래 데이터, 트랜잭션을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겠고요. 또 현재 뭐 얼마까지 입찰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입찰가 뭐 등등 일단 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를 전부 다 대입을 해봐서 가장 최적의 값을 뽑아내는 게 알고리즘 기반 밸류에이션입니다. 이렇게 뭐 데이터들을 다 모아서 또 셰플리 밸류라고 하는데요. 뭐 머신러닝 뭐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정말 잘 아시는 부분인데, 뭐 특정 변수의 기여도를 측정하는 값이에요. 예를 들어, 여기 NFT로 예를 들자면은, 102도짜리 금색 원숭이가 있죠. 얘를 보면은, 뭐 피부는 금색이고, 입에 무슨 빨대 같은 거를 물고 있고요. 뭐 텔레토비 모자를 쓰고 있어요. 그다음에 52도 원숭이를 보면요. 얘는 모자를 쓰고 있고, 뭐 살짝 윙크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75 이더리움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원숭이를 보면 담배를 물고 있고 뭐 똑같이 뭐 후드 같은 비닐을 쓰고 있고 뭐 안경을 쓰고 있고 각자마다 NFT이기 때문에 각자마다 이렇게 특성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다 비교를 해봐요. 예를 들어 이 102도짜리랑 52도짜리를 비교를 해볼게요. 102도짜리는 피부가 일단 금색이고요. 얘와는 다르게 뭐 텔레토비 모자를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입에 뭘 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를 더 가격을 높게 쳐주고 있죠. 그러면 입에 무는 거에 따라서 좀 가격이 다를 수도 있나? 그리고 모자에 따라서 가격이 다를 수도 있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 52더랑 75이더를 비교를 해볼게요. 얘네 둘의 가장 큰 차이는 뭐 안경을 썼다 안 썼다 그리고 담배를 피고 있다 없다로 일단 알 수 있는데 이걸 보면은 이 둘을 비교를 해봐도 입에 뭔가 물고 있는 NFT의 가격을 좀 더 쳐주고 있죠. 그러면 입에 뭔가 물고 있으면은 뭐 물고 있는 이런 뭐 뭐라고 해야 되죠? 무언가 물고 있는 변수라고 할게요. 그 변수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거나 이런 값을 하나하나 다 정리를 해봅니다. 그래서 뭐 어떠한 데이터가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니 전부 다 계산을 해보고 그 결과값에 따라서 그 최적의 값을 도출하는 게 이 알고리즘 기반 밸류에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대표적인 알고리즘 기반 밸류에이션 프로젝트는 뭐 우리나라의 NFT 뱅크가 있고요. NFT 뱅크는 거의 모든 과정을 전부 다 컴퓨터에 위임을 했어요. 한마디로 이제 밸류에이션 하는 그런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그런 과정들을 전부 자동화 시켰기 때문에 뭐 새로운 데이터가 나오는 순간 자동적으로 모델이 딱딱딱 만들어지고 더 빠르게 NFT 가격을 측정하게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NFT가 나와도요.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이면은 바로바로 얘는 얼마일 거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거죠. 또 업샷이라는 프로젝트도 있어요. 똑같이 머신러닝 알고리즘 기반이고요. 뭐 똑같습니다. 뭐 과거 거래 내역이거나
지금 뭐 입찰 가격, 뭐 NFT 메타데이터 특성 전부 수집해서 그 데이터를 베이스로 NFT 가격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뭐 알고리즘 기반으로 전부 평가하면 되지 굳이 아까 말했듯이 인간이 개입할 필요가 있냐 싶기도 합니다. 또 이제 알고리즘으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를 그러니까 뭐 대부분의 데이터죠. 그런 데이터를 전부 다 떠다 돌려서 나오는 값을 신뢰하는 게 정상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게 아주키라는 NFT는 굉장히 유명한 NFT고 실제로도 이제 거래 데이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데이터는 알고리즘한테 야, 얘 얼마야 하면은 딱 삐빅 뭐 8 이더리움입니다. 이렇게 바로바로 대답을 할 수가 있는데요. 혹시 이 NFT 알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네, 네, 사실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작가님이에요. 좀 이런 감시 카메라를 사용해서 디지털 아트를 만드시는 분인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되게 이런 디지털 아트들은 일단 거래 빈도수가 굉장히 적어요. 거래가 있다고 해도 뭐 한두 개 정도? 있다고 해도 뭐 오늘 뭐 12더리움이었으면 내일 32더리움에 팔릴 수도 있고 되게 뭐 가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굉장히 적습니다. 이런 애를 두고 가치 평가해봐 하면은 알고리즘이 제대로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좀 빈도수가 낮은 NFT에는 좀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하기도 힘들고 이런 좀 인간의 주관적인 요소가 들어가는 것은 알고리즘이 쉽게 판단하기 힘들죠. 그래서 나온 게 상호 예측 기반 밸류에이션 방식입니다. 인간의 집단지성을 이용하자는 거예요. 이 가치라는 게 결국은 인간이 부여하는 거잖아요. 결국 이 가치 평가라는 게 사람들이 결정을 하는 건데, 뭐 예를 들어 우리가 모나리자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뭐 가격은 뭐 가치는 인간에 의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가격도 인간에 의해 결정이 된다. 그래서 인간이 직접 이 NFT 밸류에이션에 참여를 해야 그 NFT의 진정한 가치를 알 수 있다. 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 시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유명한 게 뭐 아바쿠스 프로토콜이라는 것도 있고요. 근데 저는 좀 더 설명하기 쉬운 리튬 파이낸스라는 것을 잠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프로젝트는 좀 NFT 밸류에이션 하는 프로젝트인데 알고리즘 기반이랑 집단지성 기반 둘 다 이용을 해서 가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은 뭐 NFC 뱅크나 아까 말했던 업샷의 API를 가져오고요. 그다음에 집단지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좀 사용자들에게 보상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좀 평가 좀 해주세요라고 말을 해야 돼요. 안, 그 보상이 없으면은 뭐 사람들이 뭐 가치 평가를 막 하고 그러진 않겠죠. 그래서 리튬 파이낸스는 주체가 두 명이 있습니다. 프라이스 시컬, 자신의 NFT를 좀 제대로 된 가치로 평가받고 싶어 하는 주체가 있고요. 프라이스 익스퍼트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냥 감정사라고 할게요. NFT 가치를 평가를 해서 보상을 얻고 싶어 하는 주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중간에는 뭐 리워드 풀이 있고요. 그래서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면은 프라이스 시커는 자신의 NFT 가치를 평가받기 위해 이 풀에 적당한 토큰을 기부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보상을 노리고 감정사들은 이제 이 풀에 있는 NFT의 적정 가치를 이제 매겨서 제출을 합니다. 뭐이 정도는, 이 정도 가치면은 구매를 하겠다. 이 정도면 판매를 하겠다. 그런 가격을 제출을 하고요. 물론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머신러닝으로 추정된 가치도 참고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풀도 기간이 있어요. 뭐 기간을 설정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풀이 종료가 되면은 이 감정사들이 평가했던 밸류들의 컨센서스 값이 딱딱딱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근접한 평가를 제출한 사람에게 토큰 보상이랑 RP라는 게 부여가 되고 이 풀은 끝나고 NFT 가치가 딱 결정이 됩니다. 아까 토큰 보상이랑 RP라는 것도 부여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RP는 뭐 레퓨테이션 포인트의 줄임말입니다. 평판 포인트인데요. 이 감정사의 평판이나 과거 성과를 좀 측정하는 척도입니다. 또 RP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의 신뢰가 더 높아지고 보상도 더 늘어나는데요. 이런 것도 대입을 하는 이유가 프라이스 시커랑 프라이스 디스펄트가 둘이 짜고 뭐 이미 뭐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임의로 NFT 가격을 좀 더 높게 측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정을 방지하고자 이런 시스템도 많이 구축을 하고 굉장히 많은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현재는 대부분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알고리즘 기반이랑 상호 예측 기반, 인간의 집단 지성, 직접 이 사람들이 NFT 밸류에이션에 참여하는 방식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알고리즘 기반의 장점은 이제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좀 그나마 좀 합리적인 가격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또 이를 프로세스를 또 자동화시키면 굉장히 빠르게 바로 뭐 새로운 NFT가 나와도 NFT의 가치에 대한 평가를 바로바로 진행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효율적이죠. 그리고 상호 예측 기반의 장점은 뭐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가치 평가가 가능을 합니다. 즉, 다수에 의해 합의된 가격이니까 좀 더 신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진짜 본연의 가치로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NFT 대출 플랫폼은 담보의 가치를 매길 때 그냥 바닷가로 다 통일을 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BAYC는 아까도 말했듯이 저 금색 피부를 가진 애는 좀 더 굉장히 희귀하고 실제로 가격도 굉장히 높게 평가가 되는데 현재 NFT 대출 플랫폼들은 그냥 뭐 NFT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전부 바닷가를 기준으로 LTV를 나눠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 효율이 조금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죠. 그에 반면에 직접 사람들이 이제 평가를 하면 그런 좀 더 효율적인 운용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고리즘 기반의 단점을 보면요. 일단 NFT는 비정상적인 거래가 많아요. 되게 워시 트레이, 워시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그런 비정상적인 거래도 많고요. 애초에 좀 가격이 되게 들쭉날쭉합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왜곡이 생기기가 쉽고요. 두 번째는 좀 중앙화된 기관의 알고리즘을 신뢰해야 함.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결국엔 이 알고리즘을 만드는 게 뭐 NFT 뱅크나 업샷이나 그럼 기관이 직접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평가를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좀 중앙화될 염려가 있죠. 그럼 세 번째는 뭐 디지털 아트처럼 데이터가 적은 NFT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하기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상호 예측 기반의 단점은 뭐 사람들에게 평가받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죠. 아까 설명드렸듯이 사실 이 NFT를 담보로 맡겨서 대출하고 싶은 사람 입장에는 그냥 빨리 유동성을 획득하고 싶지. 언제 막 이런 사람들한테 내 NFT는 얼마예요? 이렇게 평가를 받아서 하기에는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사실 현실 가능성의 문제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 점이 좀 단점이고요. 두 번째도 비쌉니다. 또 아까 이제 프라이스커는 이제 보상을 제출을 하고 뭐 감정사는 뭐 적당한 가격을 이제 제출을 해서 이제 가장 잘 예측을 한 사람한테 보상을 받는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을 이제 제대로 구축을 할 수 있는지도 굉장히 문제예요. 예를 들어 뭐 리튬 파이낸스에서 뭐 직접 거버넌스 토큰을 찍어서 이 토큰으로 운용을 하겠다. 그러면은 토크노믹스를 도대체 어떻게 따야 되는지 아직까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게 과연 실용화가 가능하냐 이런 의구심도 굉장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다양한 시도들이 있는데요. 둘 다 저는 알고리즘 기반이나 뭐 상호 예측 기반이나 아직 너무 초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NFT의 금융화에는 신뢰 가능한 가치 평가가 선행이 돼야 뭐 파생 상품이든 대출이든 뭐든 더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NFT 대출 플랫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NFT 담보대출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게 피어 투 피어 방식입니다. 뭐말 그대로 개인 대 개인으로 대출하는 방식이에요. 되게 여러 서비스가 있기는 한데 제가 찾아봤을 땐 좀 약간 판만 깔아주고 뭐 알아서 해라 이런 느낌인데요. 되게 특정 NFT를 그냥 깔아놓고 알아서 대출금을 구하러 다니는 그런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뭐 시장에는 돈을 빌려줘서 이자를 받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고요. 렌더라고 하죠. 그다음에 NFT를 담보로 돈을 빌리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바로어라고 할게요, 편하게. 그렇게 렌더 바로어가 그냥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적당히 그냥 가격 맞는 것 같으면 그 자리에서 뭐 차용증 쓰고 뭐 대출 계약이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을 그냥 스마트 컨트랙트에 올린 것 뿐이고요. 그래서 이 피어 투 피어 방식에서 제일 유명한 프로젝트가 이거, 이 NFT 파이라는 프로젝트예요. 사진이 좀 작아갖고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뭐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바로는 이제 자신의 NFT를 NFT 파에 리스팅을 해요. 여기 보면은 좀비 크립토펑크 NFT를 리스팅을 합니다. 그렇게 NFT가 리스팅 되면은 또 렌더, 자기가 이더리움을 빌려주고 좀 이자를 받고 싶은 사람, 이자 농사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 NFT를 쭉 둘러봐요. 쭉 이제 NFT 담보들을 보면서 좀 괜찮은 담보가 있다. 그러면은 오퍼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너 뭐 크립토 펑크 NFT 좀 괜찮은 것 같으니까 내가 자, 만기일은 30일 정도에 내가 100 이더리움 정도를 빌려줄게. 그럼 30일 동안 이자는 5% 정도야. 상환할 때 그러면 총 105 이더 정도를 나한테 상환하면 돼. 이런 오퍼를 넣습니다. 뭐 다른 사람은 아니야 아니야 난 100이도 아니야 난 152도 줄게 나한테 대출해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오퍼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3번을 보시면 그럼 바로워들은 더 좋은 조건의 이제 오퍼를 보면서 좋은 오퍼를 승낙을 하면은 계약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이 NFT는 컨트랙트에 락인이 되고요. 아까 렌더가 리스팅한 뭐 100 이더리움은 이제 바로워한테 이전이 돼서 뭐 바로워는 그 100 이더리움으로 다양한 뭐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만기일이 끝나기 전에 아니면 뭐 만기일에 바로워가 이자와 함께 대출금을 상환을 하면은 NFT는 다시 이제 바로워 소유가 되고요. 그렇게 해서 뭐 계약이 끝나고 끝납니다. 사실 막 그렇게 어려운 점은 없어요. 그냥 대출하고 돈 받고 끝입니다. 뭐 물론 당연하겠지만 바로워가 만약에 만기일까지 상환을 하지 못한다면은 그 NFT 소유권은 자동적으로 렌더한테 가고요. 이러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NFT 파이 같이 피어 투피어 방식의 장점은요, 굉장히 다양한 NFT를 담보로 맡겨서 대출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뭐 정말 이상한 NFT여도 나는 그 NFT 담보로 해도 좋은데 라는 그 렌더가 있으면은 뭐 둘만 좋으면은 알아서 연결을 하면 끝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뭐 굉장히 많은 NFT가 실제로 이 NFT 파이라는 사이트에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 단점은 그래서 유동성이 굉장히 흩어져 있어요. 그리고 원할 때 바로바로 대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NFT를 리스팅을 하고 이 대출 오퍼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특정 NFT를 올려도 이 NFT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오퍼를 올리지 않겠죠. 그래서 뭐 언제 대출이 이루어질지도 모르고요. 생각보다 원하는 오퍼가 바로바로 생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뭐 하루빨리 유동성을 얻고 싶은 사람한테는 굉장히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이라도 해결하고자 나온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아케이드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뭐 굉장히 간단한 건데 이 프로젝트는 그러면 이제 여러 NFT를 단일 담보자산으로 묶어서 대출 가능하게 한 프로젝트예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사진이 너무 작네요. 이 사람은 구들이라는 프로젝트랑 크립토펑크랑 BAYC를 하나로 묶어서 이걸 이제 담보자산으로 딱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오퍼들이 막 굉장히 다 비싼 NFT들인데 막 200 이더리움 막 이러고 하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NFT를 묶어서 한 번에 이제 대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근데 이런 방식은 좀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 주지는 않아요. 뭐 정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처럼 뭐 하나 좋은 거 넣고 여러 가지 쓰레기 상품들 넣은 다음에 뭐 대출을 할 수도 있고 이것도 똑같이 NFT로 적용을 해보자면은 BAYC 하나 넣고 나머지 좀 가치가 별로 안 좋은 그런 NFT를 끼어 팔아서 담보로 한 다음에 일단 뭐 마구잡이로 대출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게 이것도 오퍼를 기다려야 돼요. 즉, 바로바로 유동성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좀 시간이 굉장히 걸리기 때문에 그다지 효율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어 투 피어이 아니라 그럼 중간에 매개체 하나를 놓자라고 해서 나온 방식이 피어 투 푸 혹은 뭐 피어 투 프로토콜 방식이에요. 요게 지금 현재 가장 유명한 NFT 대출 플랫폼이 밴드다오라는 프로젝트인데요. 이 밴드다오에서 차용하고 있는 방식인데 방식 절차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렌더가 있겠고요. 그다음 NFT를 담보로 맡기고 이더를 대출하고 싶은 바로가 있을 거예요.
방식을 설명드리면은 렌더는 그냥 간단하게 이더리움을 요 풀에 예치를 하고 그다음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바로어는요. 자신의 NFT를 풀에 예치를 시킨 다음에 그다음 즉각 이더를 대출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는 굉장히 파편화해야 되는데 요거는 좀 풀이라는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하나의 매개체에 좀 결속을 시킨 다음에 좀 더 효율적으로 풀어낸 방식이라도 할 수가 있어요. 이 풀이 있기 때문에 렌더가 이제 이더리움을 굉장히 많이 예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풀에 뭐 이더리움이 항상 있으니까 바로는 언제든지 자신의 NFT를 예치를 예치보다는 좀 담보로 맡기고 그다음에 이더리움으로 바로바로 빌려올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효율적이긴 한데 이런 방식이 가능하려면은 신뢰 가능한 NFT만 이제 담보로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더리움을 바로바로 꺼내 쓰기 때문에 뭐 이상한 NFT를 그냥 담보로 맡기고 이더를 빌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BAYC나 뭐 크립토펑크, 구들 이런 것처럼 아까 말했듯이 블루칩 NFT만 이제 담보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밴드다오의 장점이 바로가 자신의 NFT를 풀에 넣고 이 이더를 빌릴 수 있는데 이 이더를 빌려줄 때 이제 바운드 NFT라는 것도 줘요. 이게 뭐냐? NFT의 유틸리티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건데요. NFT보다 NFT 프로젝트에는 예를 들어 뭐 다음 날까지 이 원숭이 NFT를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토큰을 줄게. 아니면은 다른 NFT를 민팅할 수 있는 권한을 줄게. 아니면 다른 NFT 무료로 줄게. 이런 유틸리티가 가끔 이런 이벤트들이 있어요. 근데 바로가 그냥 자기 NFT를 풀에 맡겨버리면은 이런 혜택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바운드 NFT를 줘서 유틸리티만 인정을 해서 이 NFT를 담보로 맡겨도 뭐 에어드랍이나 그런 거를 또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이런 밴드다오에도 뭐 단점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뢰 가능한 NFT만 담보로 받을 수 있고요. 론투 밸류라고 하죠. 빌릴 수 있는 이더 양도 굉장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풀의 모든 유동성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뭐 풀이 해킹을 당하거나 아니면 이 렌더들이 이 밴드다오 갑자기 못 믿겠어 하고 자금을 그러니까 뱅크런 해버리면 이 안에 있는 NFT 자산들이 전부 청산이 되면서 좀 데스 스파이럴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작년 8월에 밴드다오의 이 풀에서 많은 이더가 빠져나가면서 굉장히 한번 위험에 빠졌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대출 방식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방식이 효율적이냐, 뭐 자기가 어떤 NFT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 서비스를 사용해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기타 서비스들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게만 훑고 지나갈게요. NFT fractionalization. 이거는 뭐 NFT 파편화인데요. 하나의 NFT를 뭐 100개, 200개, 뭐 1000개 이렇게 쪼개서 거래 가능하게 만든 겁니다. 이거는 뭐 개념은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막 다른 커뮤니티에 고급 정보를 얻었어요. 크립토펑크 NFT가 내일 막 가격이 2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익 거래를 하고 싶은데 이 크립토펑크는 굉장히 비쌉니다. 뭐 1, 2억이 넘어가는 것도 있고 10억이 넘어가는 것도 있어요. 요거를 사기에는 굉장히 리스크가 크죠. 근데 그 대신 이 크립토펑크 NFT를 뭐 10,000개 이렇게 나눠서 뭐 하나당 10,000원, 10만 원 이 정도를 살 수 있게 만들면은 뭐 충분히 소액 유저도 뭐 차익 거래나 여러 가지 가능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파편화로 유명한 프로젝트는 뭐 NFTFi라는 프로젝트가 있고요. 여러 가지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은 NFT 렌탈 서비스. 말 그대로 NFT 렌탈 서비스예요. NFT를 빌려주는 겁니다. 이더를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NFT를 빌려주는 서비스인데 요걸 이용하는 사람들은 보통 이 특정 NFT를 뭐 내일까지 가지고 있으면은 뭐 토큰을 줄게 아니면은 에어드랍을 해줄게 요런 게 있으면은 뭐 리스크를 좀 줄이면서 NFT 렌탈만 할 수 있으니까 뭐 간단하게 좀 저렴한 비용으로 에어드랍을 즐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BNPL, 뭐 Buy Now Pay Later 보면 그냥
저는 그냥 할부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NFT도 이제는 할부로 살 수가 있어요. 이 과정도 굉장히 뭐 간단한데요. 여기 뭐 NFT를 할부로 사고 싶은 클라이언트가 있고 중간에 이건 CYAN이라는 유명한 프로젝트가 있어요. 중간은 컨트랙트라고 칠게요. 이 클라이언트가 이 원숭이 NFT를 사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 컨트랙트에 요청을 합니다. 나 이 원숭이 사고 싶은데 4개월 할부로 사고 싶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뭐 원숭이 NFT가 100 이더리움이라고 할게요. 그럼 4개월 할부면은 뭐 25 이더리움씩 내야겠죠? 그럼 계약을 할 때 계약금으로 25 이더리움을 딱 제출을 합니다. 이 프로토콜에. 그래서 이 컨트랙트가 계약이 되면요. 이 중간에서 컨트랙트 확인 요청이 뜨면은 바로 이 프로젝트에서 이 NFT 마켓플레이스에서 이 원숭이 NFT를 직접 100이더를 주고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 NFT는 여기 컨트랙트 안으로 이제 락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클라이언트에는 CNFT라는 걸 줍니다. 요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밴드다우의 바운드 NFT랑 똑같은데요. NFT를 실제로 소유하는 것은 아닌데 유틸리티만 즐길 수 있어요. 아까 말했던 뭐 이 NFT를 가지고 있으면은 뭐 에어드랍이든지 뭐 코인을 준다든지 그런 유틸리티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통 이렇게 에어드랍을 노리고 NFT를 구매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냥 100% 구매하기는 좀 부담이 되면은 이런 할부 시스템을 이용하면 좀 더 똑똑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보통은 31일마다 이 할부금 정산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뭐 할부금을 못 내면은 자동적으로 이 CNFT는 소각이 되고요. 계약은 취소가 됩니다. 그렇게 뭐 안정적이게 방식이 돼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 이거 시간이 없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싶은데 좀 아쉽네요. 이제 NFT로 선물 거래도 가능을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NFT를 기초 자산으로 선물 거래가 가능한데요. 뭐 왼쪽에 보시면은 뭐 롱숏 있고요. 뭐 담보를 설정할 수도 있고 심지어 레버리지도 설정을 가능해요. 그래서 포지션을 여시면은 이게 뭐 현재 나의 뭐 프로핏도 나올 수 있고요. 마진이 얼마인지, 레버리지 얼마인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요게 지금은 아마 계속 개발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시스템이 나오면은 굉장히 저는 혁신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에어드랍을 목적으로 NFT를 구매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 NFT가 이 뭐 특정 A NFT를 들고 있으면은 B NFT를 줍니다.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 그 B NFT를 딱 받으면은 A NFT의 가치가 좀 내려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가격 하락분을 그대로 맞아야 되는데 이런 선물 거래가 가능하면은 뭐 미리 뭐 숏을 시던지 해서 해칭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 프로젝트이기도 하고요. 이 프로젝트 이름은 NFT 펄프라는 프로젝트입니다. 그 다음에 NFT로 옵션 거래도 가능을 합니다, 이제는. 왼쪽에 보시면 뭐 행사가도 설정할 수 있고, 만기일도 설정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NFT 금융화는 굉장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고, 지금 뭐, 다 봐도 굉장히 눈이 아프죠. 엄청 많은 프로젝트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뭐 자기가 어떤 NFT를 가지고 있고, 뭐 어떠한 전략을 취할 건지 잘 생각을 해주고 프로젝트를 찾아보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오른쪽에 밈처럼 옛날에는 그냥 NFT를 홀딩만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 NFT를 이용해서 이더를 빌리든지 아니면 내 NFT를 빌려줘서 내가 이자를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유동성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찾아보시면서 한번 운용을 해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레퍼런스고요.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